예, 이제 5월 첫 진도입니다. 마지막 이론 정리가 되겠는데 요약집 3페이지 보겠습니다. 서브노트 3페이지 목적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5월달부터는 시험에 그 2페이지에 있는 중개업제도의 변천 과정, 이것은 1995년도 23년 전에 한 번 딱 출제되긴 했습니다. 근데 시험에 앞으로는 거의 안 나올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일단 참고로 보시고요. 연역은 참고로 또 앞으로 아마 말씀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목적입니다. 목적은 시험에 이때까지 9번 출제됐습니다. 29번 시험을 봐가지고 9번 출제됐는데 우리 그 암기 프린터 내드린 거 1번에 보면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2장 중에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사실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하는 게 바람직한데 법조문에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조문 그대로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국민경제 이바지. 따라서 시험에 공인중개사 대신에 개업공개사 등 하면 X고 중개업을 육성하는데 시험에 중개업무를 육성한다 X,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X 이런 게 출제됐고요. 국민재산권 보호 대신에 국민경제 이바지 대신에 국민재산권 보호 이렇게 하면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됐냐 하면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문. 즉 글자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요약집에 보면 목적이 아닌 것 7개를 적어놨는데 이것도 말은 다 좋은 말들이죠. 간접적으로 해석상 목적이 될 수는 있지만 직접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분 인터넷에 질문 올린 분이 있더라고요. 문제만 목적 아닌 거 7개 해놓고 답은 몇 번이냐 이렇게 물은 분도 있던데 답이 전부 다 아니죠. 7개 다. 3페이지 그 부동산업의 육성, 수요 공급 조절, 토지 공개념 도입, 투기 억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말은 다 좋은 말인데 이런 말이 없다고요. 목적에. 그래서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이 아닌 것 이 7개 다 아닙니다. 이 직접 명문으로 규정된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29번 시험 봐가지고 9번 시험에 출제되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문제 매주 10문제씩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10문제가 있는데 8문제는 진도와 관련되는 거고 나머지 2문제는 지금 진도하고는 딱 관련은 없습니다. 근데 대체로 다른 학원에도 이 강의를 해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좀 어렵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문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어려워도 자꾸 봐야 되니까 그 진도와 관련 없는 것도 한 2문제 정도 또는 3문제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미리 좀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8번까지는 기출문제고 9번, 10번은 제가 낸 거기 때문에 9번, 10번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그래서 몇 개씩은 섞어서 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면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입니다. 1번은 목적으로 규정된 것은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으로 규정된 것은 모두 그런 것은 했는데 기억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한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부동산 중개업의 적절한 규율 이런 말 없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개업공개사의 적절한 규율도 없고, 개업공개사의 공신력 제고도 없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있고요. 국민경제의 이바지인데, 국민경제의 이바지라는 말은 없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3, 4년 정도에 한 번씩 출제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 보기 전까지 암기는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페이지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구성 참고로 뭐 시험에 나오는 것만 다 적을 수는 없어요. 책이라는 것은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이러이러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소 이전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고요. 업무정지,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고,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느냐, 이런 걸 시험에 물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어쨌든 뭐 몇 조냐, 우리 민법이 몇 조냐,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몇 개 조문이냐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양가로 2번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역시 시험에 뭐 거의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입니다.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이다. 근데 4번의 민법과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이다. 그러면 중개에 관해서 일반법이면 중개와 관련해서도 특별법이 있습니다. 시험에 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말로만 말씀드리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자,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의한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특별법입니다. 지금 3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4번 두 개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중간법이다. 중간법이라는 것은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간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99%가 공법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개계약만 사법적 요소입니다. 3번 국내법입니다. 국제법이 아니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럼 북한에 있는, 만약에 북한은 지금 뭐 국유재산이라서 거래가 안 되는데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데는 공산주의라도 지금 중개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데는 토지가 아닌 건물 사용권을 뭐 50년, 80년 이렇게 보장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국가에 그 토지 사용료는 냅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는. 그래서 아마 북한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거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땅은 국유죠. 그럼 만약에 북한에 있는 건물 이런 걸 중개하는 거는 이 법 적용받아야 안 받아야 북한은 우리나라 땅이면 적용받겠죠? 아니면 적용 안 받고 우리나라 땅입니까? 아닙니까? 북한은? 아니라고요. 헌법에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법적으로는 북한도 우리나라 땅이고 지금은 다만 정치적으로는 김정은 계래도당이 점거하고 있어서 통치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헌법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우리나라 땅입니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부동산은 이 공인중개사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무자격자가 중국에 가서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되어도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당해국가의 법률에 저촉될 수는 있지만 참고입니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 거고요. 이제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게 4페이지 4번 용어의 정의. 이건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목적은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된다고 했고요. 용어의 정의, 이것은 해마다 출제됩니다.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용어정의라는 것은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이다. 범위를 한정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범위를 한정시켜 준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우리 도로법상 도로, 도로교통법상 도로, 건축법상 도로 이런 게 다 다릅니다. 법마다.
우리 시험에, 공법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건축법상 도로가 있는데, 건축법상 도로는 용어 정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면 휴대폰, 스마트폰 어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것을 다운받아가지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운받아서 현행 법령에 들어가가지고 건축법 치가지고 건축법에서 만약에 도로 이렇게 맨 왼쪽 밑에 그 키워드 검색을 하면 돋보기 되어 있는 거에 검색하면 몇 조인지 몰라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도로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다 뜨거든요. 그래서 자꾸 찾아보는 게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도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을 도로라고 하죠. 그래서 건축법에 저도 서울에서 옛날에 그 산꼭대기 올라가는데 보니까 도로가 굉장히 좁게 돼 있고 거기 그 초가집 비슷한 초가집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기와집처럼 이상한 집들 많이 있는데 왜 이거는 재건축을 안 할까, 재개발을 안 할까, 다시 지으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도로를 4m를 만들어 둬야죠. 왜냐하면 건축법의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2m 이상 접해야 된다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최소한 2m는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방차는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니까 도로를 4m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럼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1m씩 후퇴해야 되죠. 그래서 공법 시험에 출제됐어. 이게 가로 세로 10m, 10m 대지가 있고 이 도로가 2m짜리면 이 대지 면적이 얼마인가? 답은 100제곱미터입니까? 90제곱미터입니까? 80입니까? 얼마예요? 90밖에 안 된다고. 도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런 용어 정의가 중요하다. 특히 2차 과목은. 자, 그래서 우리 바로 공인중개사법의 용어 정의를 보면 처음에 중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개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물건을 연결시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면 중개란 제3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반드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아닌 이른바 권리금, 영업권이라고 하는데 권리금 안에는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 세 개를 통칭해서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을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권리금도.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분양대행하는 것도 중개가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분양대행하는 것도 중개가 아니고요.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도 중개상물이 아니다. 따라서 권리금 1억 받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만약에 5천만 원을 받아 먹어도 이건 중개상물이 아닌 걸 중개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아니다. 중개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니다. 따라서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다. 왜냐하면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자동차 알선하고 돈 받아도 이는 중개보수가 아니라고요. 중개상물을 알선해야 되는데 중개상물은 조금 이따 하겠지만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중개상물입니다. 따라서 이 중개상물이 아닌 걸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오늘 공인중개사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 그 밖의 권리입니다. 오늘 하는 용어정의와 중개대상물입니다. 그 밖의 권리가 뭔지 공법 같은 거는 공부하기는 어렵지만 하면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게 공법이라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중개상 권리에 해당되는 그 밖의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열거가 쫙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거 암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 밖의 권리가 뭔지 해석상의 문제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근데 이때까지 시험에 출제됐던 걸 보면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건도 그 밖의 권리에 해당되며 그 담보물건이 저당권 등이라고 했을 때 이는 근저당, 담보가 등 끼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또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 있고, 주로 이때까지 시험에 출제됐던 게 5개입니다.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자, 그러면 옛날에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는 제1금융기관에 금리가 낮기 때문에 대출받기가 어려웠어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기업체에 수백억의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 브로커들이 수수료를 몇 억씩 받아먹고 이렇게 했어요. 정부 뭐 이런 고위직 좀 높은 사람 알고 이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대출을 커미션을 받아먹었는데 이걸 처벌하려고 하니까 마땅한 처벌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출을 알선하고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된다. 중개를 돈 받고 계속하면 중개업이다. 따라서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런 중개를 업을 하면 무등록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역시 중개상권리에 해당된다. 다 이런 거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전부 다 이게 대해서 해설이 다 돼 있고요. 민법, 전부 다 민법 용어고 이것만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해도 1시간 넘게 걸려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자꾸 찾아보시면 됩니다. 환매도 민법에 들어가서 환매라고 치보면 뭐 200 몇 조부터 해가지고 환매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다 나옵니다. 환매권이라는 것은 다시 살 수 있는 권리죠. 환매권은 민법에도 있고 공법에도 환매권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용이 됐는데 뭐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개발 사업을 안 하면 다시 그 원 수용당한 사람이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이게 다시 사는 권리가 환매라고요. 환매권. 그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환매권인데 이 환매권도 양도가 가능하고 양도할 때에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 세 개는 성립, 설정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상권리에 해당된다. 이 세 개는 다 법정담보물권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된다고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점유하고 있고 이런 요건, 민법상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되는 게 유치권이라고요.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내가 유치권 성립하도록 설정 중개해줄게, 성립 중개해줄게 이렇게 할 여지는 없다. 다만 이 성립된 유치권도 양도할 수 있다. 판례가 옛날에 유치권이 중개상 권리가 아니라고 했는데 11회 때 2001년도 판례가 유치권도 서울행정법원 판례입니다. 유치권도 일신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며 지금 말하는 게 12페이지 메뉴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우리 교재 12페이지 메뉴에 있는데 결론은 유치권도 중개대상권리에 해당된다. 12페이지 메뉴에 판례 있죠? 네. 지금 요약집 보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메뉴에 판례 있는데 유치권도 그냥 11회 시험 때는 유치권 성립인지 이전인지 말없이 그냥 유치권이라고만 나왔었어요. 그냥 유치권이라고만 나와도 중개상권리에 해당된다라는 게 서울행정법원 판례입니다. 2001년이죠. 2001년 11회 시험이었어요, 이때. 그전까지만 해도 유치권이 중개상권리가 아니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중개상권리가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 성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죠. 민법 366조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이였다가 임의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을로 바뀌어도 갑 건물은 계속해서 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성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지만 이 법정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은 양도하지 않고 민법 판례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는 중개상 권리가 된다. 법정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민법에 법정저당권은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고한 최후 2년차 임차인권에 대해서 임차인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저당권도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중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업이 있고요. 중개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 네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공법과 같은 이런 2차 과목들 전부 다 용어 정의가 되어야만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개업공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입니다. 중개보조원. 6개 용어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이 용어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앞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중개업이라는 것은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따지 않고도 중개할 수는 있습니다. 중개업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중개를 직업, 여러분들은 중개업 하려고 자격증 취득합니까? 중개하려고 자격증 취득합니까? 예, 중개업 하기 위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거죠. 중개를 직업으로 하기 위해서. 자, 중개업은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업이라는 게 직업의 줄임말입니다. 직업이 되려면,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10번 하면 반복 의사가 있는 반복한 거고 7번 하면 반복한 거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받은 보수 금액, 태양,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중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돈을 얼마 받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한 건당 1,000만 원 받고 3건 중개한 것도 중개업으로 받습니다. 근데 뭐 10건 해도 한 10,000원씩 받았다면 1년에 10만 원 벌어가지고 그걸 직업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그 다음에 반복 의사가 있으면 중개업입니다. 간판 달고 하면 비록 한 건만 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입니다. 반복 의사가 있기 때문에. 또 불특정 다수라고 했습니다. 특정인하고 이모, 고모, 애인, 배우자, 친인척 이런 특정인하고 하면 중개업이 아닌데 특정 중개대상 물만, 모텔만, 토지만, 약국만, 병원 건물만, 목욕탕만 이런 거 실제 현업에 나가면 이런 것만 전문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욕탕만 전문으로 하는 것, 모텔만 전문을 하는 것 이런 걸 전문을 하는 분들은 보니까 보통 자기가 모텔 사업을 하면서 중개업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기가 그 업종을 잘 알아야 중개하기가 쉽겠죠.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국 같은 거 권리금이 10억인 것도 있더라고요. 메디컬 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다 병원이고 밑에 약국 있고 이러면은 다른 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권리금 10억씩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형 병원 앞에 있는 약국들은 막 약사들 그 10명씩 하고 해도 바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비싸요, 권리금이.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건 중개업이다 아니다. 약국만. 네, 특정 중개대상물만 해도 중개업이죠. 특정인하고만 하면 중개업이 아니지만 특정 중개대상물만 해도 중개업입니다. 특정인하고만 하면 중개업이 아니다. 자, 그래서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야 중개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5페이지 그 서브노트 요약집하고는 순서가 2번, 3번이 다른데 지금 요약집은 법조문 순서대로 해서 그렇고요. 저는 지금 비슷한 거 중개하고 중개업하고 용어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꿨어요.
공식적으로 이 책 같은 거는 가급적이면 법조문 순서대로 하는 게 바람직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고 중개업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취득한 자. 그래서 시험에 취득을 하여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X입니다. 우리 일반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쓸 때는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자격증 따가지고 현업에서 중개업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텔레비전에 9시 뉴스에 밑에 자막에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 내려간다 해놓고 밑에 인터뷰하는 거 보면 공인중개사 누구누구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개업공개사 이런 건 인터뷰하는 거 못 봤죠? 밑에 개업공개사라고 적어놓은 건 저는 못 봤어요. 거의 공인중개사 아니면 중개인, 중개업자 뭐 이런 식으로 적더라고요. 그 중개인이라는 말은 그거는 그냥 중개하는 사람, 국어 사전적 의미예요. 거기서는 공인중개사법상 용어가 아니고. 자, 그래서 자격을 단순히 취득한 자이고요. 현재 자격을 취득한 자는 40만 명이고 이 중에서 개업을 한 사람은 10만 명, 10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 중에서 지금 4천만 명이면 40만 명이 100명 중에 1명이잖아요. 근데 성인으로 따지면 한 2천만 명 중에서 본다면 50명 중에 1명이 자격증이 있다고 우리나라 국민 중에. 시험 본 사람으로 따지면 한 5명 중에 1명은 시험 다 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불합 합격률이 있으니까 거의 웬만하면 다 있더라고. 제 친구들도 보니까 뭐 말하다 술 취해가지고 나 옛날에 사실 한번 보기는 봤다. 그냥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일주일 만에 그냥 책만 조금 보고 봤다. 이런데 학원 2년 다녔단 말은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실제 알고 보니까 2년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합격해도 학원 다녔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죠. 그냥 책만 한 일주일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사법고시 걸린 사람도 다 학원 다니놓고 학원 다녔다는 말 안 해요. 인터뷰하면 그냥 학교 공부만 충실히 했다 다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X 단순히 자격을 취득하는 자고요. 이 법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가서 자격증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그 시험 2번이나 나왔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면 공인중개사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자격증 따와도 개업 못하고요. 다시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따야 됩니다. 의사 자격증도 마찬가지. 모든 자격증, 외국 자격증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외국에서 자격증 따와도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좀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했다는 뜻인데 옛날에는 이걸 중개업자라고 불렀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중개업자. 근데 이 중개업자라는 말이 사채업자, 청부사례업자 어감이 좋지 않고 부정적 이미지가 강합니다. 국민들에게. 그동안 일부 중개업자가 사기를 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업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개업공개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인이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인정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공인 몇 단 이런 말 하잖아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줬다는 이야기예요. 인정해준 중개사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인이라는 말이 한자로 적으면 공인, 공식적으로 인정해줬다 이런 뜻입니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이죠.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중개업자에서 개업공개사로 바뀌었고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자격증만 땄다고 그냥 개업할 수가 없고 또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자격증은 시도지사한테 받아가지고 등록은 시군구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하는데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있고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너무 길기 때문에 편의상 중개인,
이분들은 옛날에 복덕방 하다가 지금도 자격증 없이 적법하게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중개인과 관련되는 것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게 하려고 부칙으로 보냈어요. 2006년도에 이미 12년 전에 부칙으로 갔기 때문에 출제인들이 잘 찾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중개인이라는 표현 거의 시험에 안 나올 거고요. 자, 법인은 회사죠. 회사. 법적으로 사람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이 있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적용받는 일반 법인이 있는데 아까 특수법인은 지역농협,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신탁업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했는데 이러한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3번에 있죠. 이 암기 프린터는 새로 오신 분들은 제가 이걸 바꿨습니다. 바꾼 걸 뭘 바꿨냐면 이번에 수정을 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새로운 자료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새로운 거 필요하시면 달라고 하세요. 31번에 2번에 보니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돼 있죠. 31번에 2번. 찾았습니까? 31번에 2번.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으로 4월 17일부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다 어떻게 고치냐면 피성년,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이게 고치기 싫고 새로운 프린트 받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새 글로 필요하시면 해드리는데 뭐 여러분들 필기해놓고 이런 거 옛날 거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 계셔서 그냥 요것만 고치셔도 됩니다. 31번에 2번에 지금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돼 있잖아요. 2번 31번 찾았죠? 그걸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고치시라고요. 4월 17일부로 용어가 개정됐습니다. 변경됐습니다. 혹시 최종 바뀐 프린트 원하시면 말씀하시면 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터 이것만 해도 70점 이상은 받는다 했어요. 프린트만 해도. 근데 어떤 분이 오늘도 인터넷에 보니까 질문 올렸던데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뭘 했냐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명칭, 광, 반납, 보이계휴 다 암기하셨더라고요. 보이계휴 이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거든요. 이거 휴가 무슨 대가리예요? 휴가 3월 초과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다 해당돼요. 6월 초과 무단휴업 빼고는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근데 문제는 3월 초과 휴라고 안 나와 있고 폐업 이렇게 나오는데 폐는 대가리, 네가 해준 대가리 아무리 찾아도 폐업신고는 안 나오는데 폐업신고 위반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어떤 분이 질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휴업 길게 다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대가리만 보면 어디 있죠? 그 명칭 어디 있어요? 우리 암기 프린트 명칭 광 반납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몇 번에 있나요? 그 25번에 있잖아요. 25번. 25번에 보니까 동그라미 9번에 그냥 3월 초과 휴업 이것만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찾았어요? 암기 프린터 25번. 26번. 26번에 동그라미 몇 번요? 26번에 동그라미 9번. 3월 초과 휴업만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휴업만 적어놨는데 폐업신고는 안 적어놨는데 시험 문제는 이게 휴만 나온 게 아니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로 나오니까 아무리 대가리 찾아도 없는데 막 이렇게 해가 짜증낸 걸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대가리인지도 좀 봐야 돼. 그냥 하나만 휴만 했다고 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세 가지 다 있어요. 휴업, 3월 초과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다 포함이라고요. 이게 2장에 만들려면 다 길게 적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 장 하려면 책 서브노트나 이런 거 기본서처럼 길게 하려면 다 적어놓죠. 지금 2장에 짧게 하다 보니까 최대한 줄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좀 더 보충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 자료 잘못됐다고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참 표 안에 넣으려고 하면 2장에다 다 만들다 보니까 좀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문제 풀다 틀리면 또 찾아보고 뭔지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도움 되는 거지 너무 쉽게 편하게 공부하면
쉽게 잊어먹어요. 고통받으면서 공부를 해야 오랫동안 난다고 이게. 어쨌든 오늘 어떤 분이 아침에 질문해가지고 아니 우리 학원뿐이 아니라 다른 인터넷에 다른 데 인터넷 강의하는데 질문 올리신 분이 그랬더라고요. 좀 강의 좀 똑바로 해라. 다 끝까지 적어놔라 이러던데 끝까지 적을 수가 없어요. 이게 표가 2장밖에 안 되니까 뭐 한 20장 하려면 끝까지 길게 적어도 되겠죠. 어쨌든 하여튼 공부하면서 이게 암기 프린트 이게 줄여놨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100% 안 될 수 있고 좀 여러분들이 살을 붙여야 돼요. 여기에다가 더 추가로 적어놓고 조금씩 공부하시라고요. 자, 거기에 암기 프린트 3번에 보니까 3번 메뉴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 적용하지 않고요. 이 두 개는 중요한데 등록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특수법인은 지역농협 같은 경우는 자격증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요 두 개만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기억하면 돼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는 없죠. 지역농협이. 그래서 주된 내용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자, 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쉽게 말하면 무슨 중개 주식회사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회사를 법인인 개업공개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합해서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고용인. 뒤에 가면 또 고용인이 나오는데요. 직원이에요, 직원. 사람 인자가 붙으면 직원이고 고용자는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입니다. 사장은 이제 앞으로 개업공개사 너무 기니까 줄여서 개공이라고 하면 개업공개사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고용자 사장이고요. 고용인, 우리 현업에서는 고용인이라고 안 부르고 실장 또는 부장, 저는 상무이사로도 취직해봤어요. 상무, 전무 등 명칭 이하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자, 즉 사용자 또는 사장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을 고용인이라고 부릅니다. 현업에서는 실장이라고 여자분들은 주로 부르고요.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인데 현업에서는 중개보조원님, 소속공인중개사님 이렇게 부른 거 못 봤죠? 그냥 실장, 둘이 합해서 그냥 실장이라고 주로 불러요.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라니까 자격증 있는 거고요. 보조원은 자격증 없고,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고 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없고,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나 둘 다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똑같습니다. 둘 다 보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중개 업무에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명문 규정은 없고요. 국토부 유권 해석에 의하면 중개 업무란 계약서 작성,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이런 것들이 중개 업무이다. 그리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어적인 가로 안에. 따라서 모든 임원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없다 하면 답이 뭡니까? 모든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답은 둘 다 X죠. 있다도 X, 없다도 X. 자격증 있는 임원은 작성할 수 있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작성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중개업무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속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매수 신청 대리는 오로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고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내용을 보면 지난주에도 공부하신 분 계시니까.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보면은 오직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만 교육받죠. 중개 실무교육은 소속공인중개사도 받는데 그 이유는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 실무교육 받아야 되지만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매수신청 대리는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으니까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53페이지 표 경매 실무교육, 중개 실무교육 두 개 나와 있잖아요. 그 중개 업무는
소속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으니까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요. 매수신청 대리는 오직 개업공개사만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받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비교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점을 봤습니다. 뒤에 다시 고용인이 나오는데요.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했으면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는 없는데 개업공개사와 같이 서명 및 날인을 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라고 시험에 출제되었고요. 서명 및 날인하려면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안 되고 인장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된다. 그런데 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도 같은 점 차이점이 많은데 둘 다 고용신고 미리 해야, 업무 개시 전에 고용신고해야 되고 둘 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10일 이내,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되는 점 똑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똑같은 점이 거기 암기 프린터 31번 새로 오신 분이나 바뀐 프린터 원하시면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1번 그 바꿨다고 했습니다. 2번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 고쳐놓으셨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으로. 자, 거기 맨 밑에 별표 1에 보면 까만 별표 31번 암기 프린터 까만 별표 1에 보면 개공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공등은 개업공개사 등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는 거는 둘 다 해당돼요. 이게 둘 다. 그게 뭐냐면 둘 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안 되고 둘 다 이중소속하면 안 되고 둘 다 금지행위하면 안 되고 둘 다 비밀준수 위반하면 안 되고 소속공개사나 개업공개사 둘 다 거래사고 예방교육 대상이 된다는 점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점은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중개보조원은 연수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소속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만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둘 다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징역벌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소속공인중개사나 개업공개사 둘 다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똑같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실거래가격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실거래가격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들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같은 점,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어의 정의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7페이지 거기에 판례를 쭉 적어놨는데 그 참고로 보면 되고 맨 마지막 판례에 보면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기 중개행위 밑줄 치시고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의 목적을 둔 법 취지에 비춰볼 때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보아서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단한다. 리얼, 일반법인과 농업협동조합 비교 바로 위에 판례가 있잖아요. 즉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아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단한다 했는데 법 제2조 용어정의 중개하고 법 제30조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손해배상은 모든 사고를 다 손해배상하는 게 아니라 중개사고만 손해배상하거든요. 중개행위와 관련된 것만. 그 손해배상을 할 때 중개행위는 우리 법 제2조 용어정의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그 실장이 계약금 중도금 떼먹고 도망간 것도 중개행위로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손해배상에서는. 또 판례가 어떤 게 있냐면은 확정일자만 받으면 전세권 설정 등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그런데 확정일자 받은 날짜와 전입신고한 날짜가 같고 건조당 설정 등기한 날도 똑같아가지고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못 받아가지고 손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행위임으로 손해배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할 때의 중개행위는 넓은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뭐가요? 객관적 사실로와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자, 오늘 그 문제에 풀어 2번하고 문제가 지금 용어쟁이와 관련된 게 2번하고 5번에 있죠? 2번, 5번 여러분들은 좀 2번, 5번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거 10문제 다 좀 풀어보십시오. 일단 2번, 5번은 지금 공부한 내용입니다. 문제 10문제 좀 풀어보시고 쉬었다가 중개 대상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